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지금 기세등등합니다. 한편으로는 탄핵 내론 비하당이라 그래가지고 아유 말도 못하고 뭐 언론도 다 피하고 이러다가 44명이 7일날 딱 대놓고 체포영장 저지에 앞장섰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 선체 반대 투표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조차도 눈치 보고 뭐 줄 서갖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탄핵 소추가 진행이 되는 이런 과정이 되고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 주도적인 입장을이나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근자의 여론조사 추이상 여권의 전반적인 여론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그때서 역시 또 눈치를 보고 줄 서서 지금 거기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저희 FGI 조사를 해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국민의힘 여권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눈치 줄 서는데 달인이들이다. 두 번째는 저기 생각이 없다. 만약에는 이제 그런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으로 놓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행동인지 이후 국정수습을 위해서 무슨 구상을 하고 하는 행동인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한다고 놓고 볼 때 아마 국민들 여론에서 정당 지지율보다도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지난 윤석열 탄핵 가결 때 나타난 국민의힘의 이 표결 분포 찬성 12명에 기권 포함해 23명 그리고 탄핵 반대가 85명 85명이라는 숫자는 뭐 거의 망라했다. 총결집했다 봅니다. 저는 물론 108명 전부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친한계가 한 20명 가까이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친한계가 찬성 내지는 이 기권 무효표에 한 23명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85명 반대했다. 이거는 결집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바로 한동훈 대표가 쫓겨났죠. 물병까지 맞아가면서.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가를 갖다가 제가 취재해 보면은 지난 박근혜 탄핵 때의 경험 그 이후에 보니까 그때 탄핵 반대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탈당을 안 했던 사람들은 강하게 공천 때도 이야기도 하고 그 내에서 했는데 탈당파는 다시 이제 복당파라 그랬어요. 복당파는 뭔가 재진 사람처럼 기억나시죠? 뭐 저는 여의도에서 늘 그 공천 과정과 그걸 쭉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다음 뭔가 재진 사람처럼 아주 이렇게 이 조신하게 이렇게 그걸 했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 건성동 나경원 뭐 다 그때 탄핵 찬성파였어요. 전부 다. 결국 탄핵 찬성파 사람들이 그 이후에 보수 정당의 국힘의 주류를 다 이뤘지만 핵심 지도부는 다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기세와 기조는 탄핵 찬성파는 조신하게 탄핵 반대파는 오히려 기세를 올리는 그런 거였고 여전히 그때 탄핵 반대의 상징이었던 유승민 대표는 지금도 자리를 못 잡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의 강은 건넜다고 말하는 이준석 대표 당대표가 됐지만 지금 봐봐요. 형편이 없잖아요. 이게 윤석열이가 아웃돼서 제가 그때 이준석 대표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본인이 대구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대구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 생각하느냐? 절대로 안 건넜다. 저는 그때 그래서 탄핵 안 건넜다. 그쪽 건너고 쉽게 국민들은 보여야 되니까 그 부분에 동의했을 따릅니다. 근데 지금 봐봐요. 탄핵안 건넜어요. 국힘이 전혀 안 건너. 오히려 그것이 딱 또아리처럼 있다가 그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 당시에도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을 저지시켜서 됐다. 죄송합니다. 이게 멘트입니다. 멘트. 지금 탄핵 의결안을 윤석열 탄핵 의결안을 반대해가지고 그것이 가결 안 되도록 했었는데 가결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거의 국힘의 그 현재 그 지도부들의 멘트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저 보수의 지지세와 이 국힘 의원들의 이런 스탠스가 저는 같이 맞물리고 있다고 봐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그 보수의 지지가 오르니까 국힘 의원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건 깔려 있었다.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탄핵될 때는 친박들은 탄핵에 반대를 했고 친이계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이계들이 이렇게 탄핵에 찬성하고 잔류하거나 탈당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당에서 길을 못 폈다 이야기했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못 폈던 친이계들이 어디로 갔느냐? 전부 윤석열을 옹립했습니다. 옹립을 하면서 그 세력들이 다시 이제 국민의힘 내에 되고 주류가 되었죠. 오히려 친박들은 현 정권 들어서서 요직에 거의 가도 못하고 뭐 TK 쪽 정치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별로 그 주류로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국회의원들의 그 찬반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게 친박들은 원래 이 성향들 자체가 친박들은 공화주의 노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쪽에 영남이 정서적으로 보면은 이 조선시대 때도 올라가 보면 원도 정치에 대고 더 이렇게 중점을 두는 거죠. 뭐 정도전 정몽주 그쪽의 라인들이니까. 반면 이 친이계들은 제가 볼 때 역사적으로는 정도전 쪽의 성향이 아니라 신권 정치를 강조하는 쪽이에요. 근데 이쪽이 저쪽이 친박은 이 정권 들어서서 주류가 못 되어도 왕을 바꾸는 거, 대통령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반대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전부 다 친윤 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옹립했는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때보다도 전체 국민의힘 내의 국회의원들의 분포를 놓고 본다면은 이탈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탄핵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을 떠나갖고 지금 그 국민의힘 내의 어떤 그 두 주류 친이계와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친 YS 그 계 라인들과 친 그 밖에 공화주의 노선의 이 라인들 간의 어떤 그 교집합 구성이 박근혜보다도 이번에는 훨씬 더 응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근데 그 친이계들은 보면은 독자적으로 정치적 그 대중성을 갖고서 이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의 계보를 형성하거나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생명을 가져올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이런 정치인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자기네들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사옹호로 가면서 박근혜 때는 이 탄핵에 찬성했다가 이제는 박근혜 때는 자기네들의 보수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자신들의 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결사옹호로 가는 거고 지금 44명의 내 분포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에 친윤계들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를 그 정치인들한테 법치, 계엄의 어떤 국회 결정을 따르라. 그 사람들은 국회에 가서 반대했던 사람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도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한테 어떤 국민의 어떤 이런 뜻을 따르라든가 이게 이 탄핵의 기본 흐름을 동의하러가 뭐 강의를 해본들 뭐 받아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44명이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나는 궁금한 게 그 44명이 진짜 이제 그 공수처에 되고 2차 집행하러 올 때 현장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근데 그 하여튼간에 뭐 본인들이 탄핵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것은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헌재에서 만약에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뭐 대통령 파면이 이른다면은 그거야 뭐 그때 가서 윤석열을 뭐 더 이상 붙잡아야 붙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현재 이 내란죄 수사에서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그냥 박근혜 대통령 예를 자꾸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되고 나서 특검 수사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왜 이런 수사를 받게 하는? 그때는 내란죄가 아니었어요. 이 외환 내란죄는 대통령 측이라도 형사소추 받을 수 있는 정말 이 옛날로 치자면은 이게 반역죄 아닙니까 이게. 예. 그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 여부, 예를 들면 내란죄의 어떤 그 진행 여부와 헌재 여부, 그러니까 이것이 맞물려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2월 3월 경이 될 것이고, 예. 그래서 국힘은 지금 아까 본래 국힘을 지지했던 청들 30% 초반대 이게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지지층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정치인은 어쨌든 지지층의 어떤 그것을 갖다가 대변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는 국힘은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악순환이다 그래 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자기들의 스탠스와 메시지가 바뀔 거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구속 기소 그 시점이라고 봐요. 그 시점에서 왜냐하면은 구속 기소가 됐을 때 헌법재판은 명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도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다음을 봐야 돼요. 이제는 그때는 이제는 조기 대선 속에서 어떤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으로서 차기 대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바뀔 거고요. 그리고 TK나 PK 지역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안 바뀔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 다음에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 30% 초반 지지에서 PK, TK 지지는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바꿀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이라는 아마 당명도 바꾸겠죠.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서 아마 스탠스와 메시지를 바꿀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국힘이 지금 봐봐요. 21대 22대 총선에서 그런 참패라는 게 수도권 참패를 이룬 거거든요. 수도권에서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을 것이냐. 나는 이게 기사회생할 수 없다면 보수는 창조적 파괴가 일려야 된다. 정계 재편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보수의 새로운 어떤 도전과 복구를 위해서로 필요하다. 보수의 부활을 위해서 저는 필요한데 그 시간이 얼만큼 빌릴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른다고 봅니다.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수는 개혁 혁신의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봐요. 자체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동력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누군가가 노선이 다르거나 정치적 스탠스가 다른 인물이 나서면은 그런 정치를 따라가는 수는 있겠죠. 그는 스스로 혁신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번의 경우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경우는 그런 정치인도 지금 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이
당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참 기대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현재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국회 소추인단의 장순옥 변호사가 예를 든 걸 하나 소개하는 걸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학교 폭력 심사 절차에 빗대가지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저질렀을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새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위원회 설치하는 심판하는 것은 징계, 정학, 전학, 퇴학 등의 절차뿐이고, 그러니까 이게 탄핵으로 보자면은 탄핵 받아들이냐,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두 가지죠. 이 뿐이고, 그 다음에 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즉 헌재에서 법원에서 재판 받아야 할 폭행죄에 대한 유무죄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형법상 유무죄까지 심사하는 헌재에서 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란 행위를 갖다가 철회를 갖다가 헌재에 요구했고,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찐빵 아닌 찐빵이다 이런 말의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을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주장하듯이 이렇게 야당과 짬짬이 하는 거 아니냐, 국회 소추인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설립된 심판기관이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헌재는 검찰 특수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검찰단에 윤 대통령 내란죄 관련 수사 기록 송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87년 6월 항쟁에서 새롭게 우리 헌법에 들어간 이 정부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자, 그 비율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김 대표님이 탄핵 찬성적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내가 국민 여론의 이 평균적인 이야기를 해도 자꾸 반대쪽으로 비치는데, 그 사례도 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본다는 거죠. 자, 전교생 보는 앞에 대고 학생이 한 학생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만 보면은 국민들이 다 전교생이 다 보면은 폭행 행위니까 그 폭행이냐 아니냐는 판단할 필요 없고, 그 판단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징계량 퇴학이냐 정학이냐 막 결정하면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맞은 놈이 맞은 짓을 했다. 그러면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쪽에도 여당은 맞을 짓을 했다는 논리인 거예요.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 폭행에 대해서 폭행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맞을 짓을 했는 것까지 같이 보자. 이제 이쪽에서는 이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아까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며칠로 지금 누가 봐도 지금은 폭행이다 85% 이래 동의를 해버리면은 그게 넘어가요. 근데 지금은 문제는 이쪽에도 주장하기를 내가 분명히 저기 폭행한 학생이 폭행한 거는 잘못은 맞는데 맞을 짓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론이 여기도 동의할 사람이 15%가 아니고 25% 30% 이런 늘어나니 그러면은 그 폭행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법의 정합성, 법의 논리하고는 별건으로 국민들의 이 민심에서는 논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지만 어차피 제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 군을 동원한 그것이 내란이냐 문제는 별건으로 내가 볼 때는 헌정 질서를 내가 볼 때는 침해했다. 예를 들어 갖고
계엄을 해도 내가 알기로 이거는 국민의 대표를 하는 의회라든가 여기는 관여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이거는 내란죄가 아니어도 헌정 질서에 어떤 침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탄핵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제가 봐도 느끼면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애당초 민주당이 되고 헌정 질서 파괴로 해서 이걸 탄핵시키고 와버렸으면 그 문제가 안 됐는데 내란죄라는 어마무시한 어떤 그런 프레임이라고 이제 이쪽에서는 반대하는 쪽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란죄로 탄핵 소치를 했으니까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건대는 됐어. 예. 홍 소장님 같은 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기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볼 때. 왜냐? 지금 선생님을 하셨는데 선생님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이 학폭에 대해서 잘 모르죠. 뭐 저희들 실제로 겪어본 적이 많이 없죠. 다르고 그 이유도 그런데 많이 다뤄보죠. 학폭위가 금방 말한 대로 이 친구가 맞을 짓을 했냐 안 했냐까지 다 조사합니다. 근데 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사가 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내 말대로 내가 그 학교 운영위원장을 3년 했어요. 저도 학교 그래서 있었고 학교 운영위원장 그래서 위에서 많이 이게 했습니다. 학폭위가 그려지면 그 전후를 다 지금 폭행죄가 있으면 지금 내란죄를 헌재에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수사 기록 내란죄가 수사 기록을 전부 다 송부를 요청했다고 이 폭행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다 조사합니다. 그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대해서 다만 형법상으로 그 친구한테 폭행에 대해서 뭐 이 여러 가지 구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안 할 따름인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는 이 전학이냐 퇴학이냐 여러 가지 징계 절차는 발견다는 것을 헌재와 비교를 한 거예요. 자.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그 국힘에서 계속 주창하는 게 내란죄 그거는 이제 철회했다. 그럼 헌재에서 내란죄는 그 이재명 재판을 빨리 이재명 이 재판 그 결과보다도 헌재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시간 단축상 그걸 뺐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란죄 부분도 다 짚는다는 거예요. 자, 다만 그건 형법적으로 형법상 그거를 갖다가 안 한다는 이야기지. 이게 그러니까 혼선이 벌어진 거라.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은 최초의 말을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리 이야기했으면 그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처음부터 얘기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이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재판 절차상 순서가 최종 판결하기 전에 지금 그 헌법 국회에서 소추가 이루어져서 어떤 그런 그 이 내란에 대한 어떤 이 사법적 판단이 없지만 우리 헌재에서 이걸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낼 것이다.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볼 때 이 무게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찌 잘못해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 아껴도 입을 좀 다물고 있으라고 한 게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갖고는 이 내란죄를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그것 자체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지금 모든 화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헌재가 아무리 나서갖고 그게 아니고 그 재판 과정에서 그거 다 짚을 거라고 백날 이야기해본들 이제는 국민들이 안 믿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탄핵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힘 원내대 대표가 당시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 소송이다. 그래서 탄핵 소청안을 작성할 다시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을 나눴는데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느냐 여부는 헌법 재판이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이 대상이다. 그래서 뇌물죄가 되느냐 강요죄가 되느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그런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식으로 재작성할 계획이라고 국회 소추위원장이 제가 누누 이야기하면 그거는 법논리예요. 법논리인 거고 아니 권성동이 그래 이야기했다. 권성동이 어떻게 했든 그거는 상관없고 국민들은 권성동이가 뭐라 그러니까 국민이 권성동이 따라갑니까? 국민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야기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법논리인 거고, 그리고 박근혜 때는 뭐가 하면은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에 몇 달 동안 박근혜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화가 되었고, 국민들의 판단이 몇 달 동안 이루어지면서 저거는 저러저러해서 저래 탄핵 소추가 되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게 15%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두고 정확하게 내란죄이기 때문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급작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 법적인 해석과는 별건으로 이런. 저는 홍영식 소장님이 금방 그 좋은 비유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몇 달 동안 2016년도 9월부터 이렇게 그 태블릿 PC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조선일보도 앞장서고 JTBC 뭐 온갖 언론들이 그 오로지 최순실에 대해서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터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누적이 됐어요. 누적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 국힘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몰랐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을 느꼈고 그랬었는데 그때하고 요 며칠간의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충격파가 더 크다. 왜? 온 국민이 비상계엄에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 요건에도 헌법에도 허용되지 않는 국회를 갖다가 파기하려고 했던 게 온 국민이 다 쳐다봤어요. 생중계로. 그게 어떻게 언론 기사에 의해서 기자들이 취재하고 그때 뭡니까 미용실에서 뭐 그 돈 대납하고 하는 것이 그 뭐죠? 뭐야? CCTV 그 뭐라고 해? CCTV로 겨우 보고 하는 그거 같습니까? 이거는 온 국민이 생중계에서 봤어요. 군인들이 그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전부 다 세계적으로 최강 군인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며칠 뒤에 그걸 책임 맡았던 군인들이 울면서 별다른 사람들이 울면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다 잡아가서 처벌하라 그랬다고 그걸 갖다 국민들이 이게 역사적으로요. 그 노무현 대통령 알죠?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 국민들을 그렇게 각인되는 대통령이 됐냐면 50 청문회 때 전부 다 전두환하고 정종회한테 굽신굽신 그럴 때 청문회장에서도 거기서 명패를 집어 던졌어요. 그때 그 노무현 그 한 카트 가지고서 노무현이 저 사람은 국민의 편이구나 이걸 준 거예요. 지금 그날 사람들이 비상계엄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상계엄 해제를 또 4시간 이상 끌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잠도 안 자고 온 국민이 다 쳐다본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경험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아까 국민 여론이 아까 폭력 그거 할 때 학생들 여론에 따라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서운 거는 아까 이야기한 게 무서운 거는 극우 반동 세력 20% 이상 늘 있다. 그 부분들이 보수를 안으면은 40%까지도 간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탄핵에 머물지 않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아소리 못할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헌법,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점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그때 1800만 촛불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걸 떠맡았던 민주당은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이번에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정말 진보와 보수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